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발제는 폐촉법의 현황과 서울시 조례를 일별하면서 제도 개선 방향을 대략적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개의 발제에 힘입어서 이제 5분의 토론자를 모셨어요. 그런데 현재 예정된 시간보다는 약 15분 지체되었기 때문에 5분의 토론자께서 대략 10분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한꺼번에 10분을 사용하시면은 원라운드 토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쟁점을 도출해서 쟁점에 따른 2차 토론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5분 토론자께서 5분 정도, 가급적이면 4분이면 더 좋고요. 4분 내지 5분 정도 제기하고자 하는 쟁점 중심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쟁점을 정리해서 2차 토론을 쟁점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두 분의 발제자께서도 2차 쟁점 중심 토론 때는 두 분 발제자께서도 개입하셔서 의견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토론이 주례사처럼 돼서요. 별로 의미 없는 토론회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5분의 토론자 가운데 먼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임영욱 부소장님 발표는 서울시 환경 건강 영양 보고서상으로만 뵀다가 실제 보고서를 발표를 들으니까 조금 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소각장 문제에 접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쟁점에 대한 좀 사실관계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논란만 무성하게 진행되면서 정리가 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서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불필요한 쟁점들이 필요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들은 좀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각장이 필요하냐, 소각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좀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발생된 쓰레기들을 전량 재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쓰레기는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소각 방법을 선택할 거냐, 매립 방법을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50%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야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5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30% 정도 수준이 달성 가능한 최고 수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당분간에 그 물질 재활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의 전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들을 우리 모두가 좀 더 수용하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각이 좋냐 매립이 좋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묻는 것은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피해야 될 방법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최악을 선택할 것이냐 차악을 선택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토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립 방식은 가장 피해야 될 최악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쓰레기를 어쨌든 태우는 방식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폐기물을 태울 수밖에 없다면 어떤 식으로 잘 태워서 최선의
운영을 잘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소각 시설의 환경적 건강적 영향 부분들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우려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에서 나왔다시피 소각 시설의 운영에 따른 주변 지역의 환경상의 영향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소각장이 없을 때에 비해서는 환경적 영향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환경적 영향이 과연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수용이 어려운 정도의 환경적인 영향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정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의 시민들 전체가 이런 정보들을 제공받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서울시 전략, 서울시 정책 자체도 그동안은 4개 소각장에 새로운 대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4개 지역, 주변 지역 주민들만 관리하는 선에서 20년 동안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새로운 대형 소각시설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들이 왔기 때문에 소각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서울 시민 전체가 정보를 제공받고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소각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관련 연구기관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변 지역의 건강 환경 영향 조사를 한 것은 좀 기초 정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2차, 3차에 좀 더 적극적인 또 추가적인 연구들이 앞으로 많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는 환경부에서도 관련되는 투자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지역의 그러니까 건강상의 영향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들은 필요한데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식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주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뭔가의 지원 방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좀 문화와 교육 같은 것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계적인 주민 지원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주민들이 또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맞춤형 지원들이 강화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지역 그 거리 영향 권역을 300m로 설정을 한 건데요. 저는 이것을 20년 폐촉법 체계라고, 그러니까 25년 폐촉법 체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 폐촉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25년 동안 300m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 300m 영향 권역 자체가 과연 지금 주민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들을 더 조장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지는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서울시 혼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요. 저는 조금 더 권역은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차등 지원 방식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영향 권역, 간접 영향 권역에서 300m까지가 간접 영향 권역으로 보는데, 간접 영향 권역도 조금 더 늘리면서 거리에 따라서 어쨌든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주민들의 범위는 넓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입니다. 4분에 말씀드려야죠. 그러시군요.
아니, 자료 봐갖고 너무 좋고요. 그 이명욱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자료에 대한 뭐 하여튼 굉장히 축적된 것들은 뭐 매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은 뭐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역시나 또 제도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금 서울시가 지금까지 아마도 주민들이 뭐 입지 후보로 선정된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또 후보의 후보 지역이 그 인근 주민들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소확장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걸 동의를 한다면은 그간에는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서울시가 소각이라고 하는 처리의 이전에 뭐 감량도 있겠고 재활용도 있겠고요. 어떤 뭐 행정 간의 뭐 소통도 있겠죠. 어떤 협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실제 지금 뭐 조금씩 알려지고 있으면서도 언론이라든지 일부에서는 그 지적을 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있어 보여요. 아까 지금 홍수혜 소장도 조금 다뤘는데 20년 동안 여러 가지 선언적인 거라든지 직매입 금지라든지 최근에 한 5, 6년 전엔요. 그런 등등에 대한 결과물 또는 평가 뭐 그런 것들이 현재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 입지 선정 과정에서는 분명히 주민대책이든 또 반대든 아니면 또 수용한다는 분들도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환경단체가 특징이 공교롭게도 아마도 저희 그 태생도 그런데 그 강남 쪽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강남 환경연합이 있는데 그리고 양천에도 있고요. 그 이제 그 역사하고 좀 괴를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근본적으로는 일방적인 소통이었어요. 일방적인 추진. 근데 여전히 지금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 게 지금 현재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교수님들 두 분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지금 늦었거든요, 사실은. 이래저래 지금 뭐 군불 때우듯이 좀 감춰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어차피 시간은 정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정해진 시간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소확장에 대한 그 예정된 기간 때 소확장을 설치를 할 것인가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의문이 드는데 뭐 아주 뭐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갖고 처리를 한다면 좋겠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끝으로는 지금 플라스틱 이슈가 여러 가지 건강적 이유, 뭐 미세 플라스틱 포함해서요. 상당히 시민적으로 참여라든지 수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플라스틱을 줄인다고 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동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서울시라든지 기초구, 25개 자치구라든지 또 환경부도 그렇고요. 아니, 의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슈를 이 김에 저희는 시민들한테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함께. 인정할 거 인정하고 대대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면은 새로운 또 방식의 뭐 참여라든지 소통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논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지점에서 환경단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엄마들이나 주부들 뭐 지역에서 이제 환경을 고민하는 분들의 그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 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또 지혜를 짜시면은 행정에서도 그동안의 관성적인 뭐 약간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공론장이라든 향후에 펼쳐지는 것들도 좀 과감하게 들어올려서 정면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 정충구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자원회수 기반 조성팀장 정충구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갈등관리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저원 에너지 포럼 및 한국열환경공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 기본 발표자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생활 폐기물 배출 시스템 및 광역 자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일반 생활 폐기물 일일 발생량은 2015년도 2,937톤에서 2019년도 3,156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일일 배출되는 매립량도 719톤에서 969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구는
최근에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제적인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연구원에서도 생활 폐기물 발생량 전망치에 대해서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현황 및 처리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총 4개의 광역자원시설과 원평 환경플랜트 48톤짜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원시설이 전체 시설 용량은 2,850톤이나 저희가 시설 정비라든가 대수 정비한 기간이 한 60일 정도를 고려할 경우에 연평균 한 2,31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동률은 한 81%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역자원시설 4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용량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연 19년 기준 969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부터 수도권에서 가연성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 등 서울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생활 폐기물 발생기 처리 원칙에 따른 직매립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1일 1,000톤 구매의 신규 광역자원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경훈 교수님께서 입지 선정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저희는 2019년도에 광역자원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2차례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폐촉법에 따라서 2012년도 12월에 광역자원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그 회의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였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 입지 후보지는 선정 과정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입지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도에 서울 공로화 사업을 추진했고 또 금년도 2021년도에 2단계 공로화 사업을 통해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기 과정을 거쳐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건립되는 광역자원시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설하고자 합니다. 최신 기술 및 방지시설을 도입하고 시설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시설은 지하에 건설을 하고 지상부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이 시설이 그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시설로 건설되도록 할 예정에 있고 이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지역의회 등과 협의해서 진행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충구 팀장님께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번째로 성남 환경에너지시설 김동식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성남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운영수장으로 있는 한라산업개발의 김동식입니다. 불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서울시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을 한 8년간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분께서 발표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많이 와 닿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소각장 같은 것들이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면서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고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걸 갖다가 의문을 많이 갖는다고 말씀을 보통 하시는데요. 제가 인근 주민들을 만나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그냥 막연히 소각장이면 당연히 냄새가 나고 해로운 물질이 나오겠죠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농도로 배출되기로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상관없고 일단은 나온다라는 선입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포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1년에 그 방문객이 한 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시설 방문객이. 그중에 외국
분들도 한 3,000명 뭐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분들하고도 뭐 대화를 많이 해보고 특히 지역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주민지원 협의체 분들 그리고 또 그 반입장에 감시하는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은 그거예요. 이 시설이 들었을 때 왜 반대를 했는가? 본인들도 반대를 했으니까. 지금 근무를 자기도 이 시설에서 해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만큼 아니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그랬냐? 여기 두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들었으면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반대를 했다 이거죠. 제가 제 의견을 서면으로 미리 이렇게 제출을 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새로운 시설을 건설할 때는 말 그대로 어떤 폐초법에 나오는 뭐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는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 간단히 적어봤는데요. 그 주변 지역 모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소각장이 여기 들어서도 내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포에도 근무를 했고 성남에도 근무를 현재 하고 있지만 성남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데는 600톤 시설로 상대원 쪽에 있습니다. 워낙 낙후된 지역이고 개발될 현재 뭐 그런 기미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지금 마포의 상암동 집값, 땅값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높죠.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암동에 살다가 새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지금은 고양시 쪽으로 제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 예를 들면 판교 거기에도 자원 회수시설이 있는데 거기 땅값 천정부지죠. 그런데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높아지는가? 재산 가치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암동 같은 경우, 마포 같은 경우는 전철 3개 노선이 겹쳐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방송국이 들어오고 뭐 IT 시설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졌다는 거죠. 소각장 건설 당시에 이런 방송국이나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갖다가 같이 추진했다면 아마 여기 마포 시설 건설 당시에 그렇게 반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또 판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2개 전철 노선이 들어서고 그리고 뭐 ICT 종합센터가 들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엄연히 거기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 그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장과 그리고 매립장을 뭐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라고 생각하게끔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어려운 거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향동지구 살고 있습니다. 향동지구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창릉지구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집은 향동지구 있지만 실제 거주는 성남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 바로 옆에 저 혼자 방을 얻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는데 가끔 집에 오면 어느 날 갑자기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그러니까 창릉지구 소각장 들어온다고 반대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10년 이상을 이런 계통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통반장이 내미는 그 서류에 서명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지역 주민들이 그 소각장에 들어와서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느냐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들어쓴다더라. 내 아파트 값 떨어지겠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통반장들이 나서서 서명 운동을 하러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 같은 데서 이런 걸 추진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조금 혜택을 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느냐. 공청회 정도만 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설명을 하고 거기 공청회 오는 분들이 뭐 1000분의 1명이나 되길까요? 1%도 안 될 건데 그분들한테 설명해가지고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말 그대로 뭐 각 지역의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가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여기 서명하셔.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써온 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만약에 소각장을 짓는데 그리고 뭐 매립장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종합 쇼핑타운을 만들고 거기에 소각장이라는 표현이 아닌 SRF 여기 보면은 뭐 거기에 아까 교수님 발표하시는데도 보니까 전처리 시설을 거기다 들여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그거죠. 쓰레기를 그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처리를 해서 소각할 수 있는 가연성 쓰레기만 태워서 그것을 가지고 열을 생산을 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열병합 발전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종합 쇼핑타운을 건설하고 여기다 열병합 발전 시설을 놓고 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여주겠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연료는 폐기물을 선별한 것이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 글쎄요 굳이 반대를 할까요? 내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는데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성배 조정관님, 5분 시간 지켜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갈등조정관 조성배입니다.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여러 연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갈등에 대해서 대응의 방안을 만들면서 물론 이제 윗선에서도 좀 여러 지시가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비선호 시설 문제를 좀 제대로 다뤄보자라고 해서 좀 몇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이번 저희 자원순환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자 하고 이런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갈등조정 담당관이라는 조직 자체도 다른 지자체에 없는데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 조직을 만들고 이런 이제 어려움 있는 과와 협력적으로 이 문제 가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1995년이죠. 지방자치가 시작한 95년. 아무래도 지자체로서는 이제 갈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특히 비선호 시설, 이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당 과에서 고민을 갖고 물론 계속되는 그 갈등의 민원에 굉장히 당사자로서 고통을 받아왔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 서울시가 이제 9년이 됐는데 갈등 조정 담당관이 이제 협력하는 분위기가 작년 들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계기의 첫 번째가 좋다. 자, 비선호 시설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내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가 제일 싫으냐 비선호 시설 중에 당연히 나오는 게 폐기물 처리 시설. 제일 싫다. 오지 마라. 저희가 이걸 하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구나. 비선호 시설은 어쨌든 누구나 싫어하는. 물론 지금 뭐 비선호냐 선호하냐 요즘은 뭐 도로도 싫어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갈등 조정 담당을 한 업무 중에 버스 정류소도 반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내가 싫으면 다 싫어하는 겁니다. 비선호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도 싫어하고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호는 어쩔 수 없이 위에 있다가 다 지하로 떨어지고 더 내려가. 홍전선로도 위에서 가공하다가 다 밑으로 내려가고 요즘은 또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또 문제 제기하고 도대체 이제 해결 방법이 찾기 어려운데 어쨌든 단순히 민원이 아니라 이제 갈등을 우리는 이제 인식을 했고 인지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아니 예방할 것이냐 이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갈등 조정 담당관이 오늘 사실 이 자리도 마련한 거고요. 작년에 뭐 인지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를 했습니다. 서울 쓰레기 대책 물론 인천시가 먼저 터뜨렸죠. 거기에 대해 서울시가 이제 그러면 이제 대응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알아봤더니
사전 조사를 1000명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하지. 인천시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굉장히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동네에다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하니까 그거는 좀 반토막 났습니다. 80% 이상이 지지했는데 50%가 우리 지역은 안 돼.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작년에 공론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수기 토론을 진행하고 정말 필요한데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관련 자료와 학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문을 했을 때 이분들의 결론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의 70, 80%까지 다시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건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는 올해 작년에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 시설을 설치해야지. 다만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추진해라. 주민 수용성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공론화를 앞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10월, 11월 그 토론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100에서 200명 정도 시민들이 토론하는, 물론 이제 오프라인은 어려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 우리 이제 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갈등 관리에 대한 기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푸는 방법을 갈등 영향 분석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전에도 할 수 있고 사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작년에 저희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 자원 해소 시설을 어떻게 이 갈등을 대응해 나갈 것이냐. 아직은 터진 게 아니지만 새로 신설하는 걸 만들고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갈등 전문가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 저희가 공론화를 올해 다시 한 번 더 하고 갈등 영향 분석을 현장에 나중에 입지 후보지가 결정되면 영향 분석을 추진하고 이런 등등의 절차를 통해서 필요하면 수많은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갈등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좀 더 유연한 구조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고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사례가 돼서 아마 좀 다른 지역에 퍼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실관계 측면의 문제들, 진실이 가려지고 그냥 우려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준비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 장관님 감사합니다. 5분 토론을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대략 3가지의 쟁점이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인식이라는 것은 시설의 위험 인식에 어떻게 바꿀 거냐. 두 번째로는 시설 자체, 이 시설이 과연 혐오 시설이냐, 비선호 시설이냐, 시설 자체의 인식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환경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집가라든지 우리들 그 집값이라든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그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냐, 이런 그 환경 인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까지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사회적인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차원의 인식을 개선하면 자연적으로 수용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물론 거부감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로 수용성이 높아지지는 않겠죠. 두 번째 쟁점이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건 서울시 내부의 문제인데, 그래서 서울시가 업무 처리를 할 때 내부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자원순환 시설은 당연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자원순환과만 관리한다고 해결될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주민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대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부에서, 서울시 내부에서 대부서, 다른 부서에 대한 소통을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 김동식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정충구 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른 선호 시설과 공동으로 입지를 하게 된다면 이런 인식도 바꾸고 수용성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김동식 소장님 특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것을 선호, 비선호 시설, 빅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소각장 같이 혐오 시설을 혼자 들어가면 반대가 많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암동 DMC 사례처럼 다양한 지역 발전 요소와 함께 들어가게 되면 저항이 그만큼 적다는 점에서 이것은 자원순환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개발 전체의 계획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자원순환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더 커집니다. 이제 도시계획까지도 같이 가야 되겠죠. 이 혐오시설 총량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혐오시설이 집중되는 그 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 거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왜요?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불균등 발전이나 불평등한 배분은 주민들의 이제 수용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서울시 내부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쟁점이 세 개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다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5시 반까지인데 혹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듣고 이어서 토론자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는데 신우용 처장님과 정충구 팀장님이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쓰셨으니 두 분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릴 거고요. 발제하신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임영욱 부소장님께서도 시간을 덜 쓰셨으니 부소장님께도 발언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서울시 직원이어도 좋고 환경단체여도 좋고 우리 열환경 포럼 쪽에서 해주셔도 좋고 누구 말씀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가 없으니 앞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마이크가 없으니 이 마이크를 저랑 같이 쓰시죠. 그래야 유튜브에 시청자들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이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공주대학교 오세천입니다. 사실은 그 토론 말씀 중에서 모두 다가 방법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나주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은 좀 상황이 틀리지만 그게 초상에는 이제 환경성 문제와 그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문제 그것이 엮여서 힘들어졌는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환경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반론을 피기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까지는 설득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건 지금 이제 지역 간의 문제인데 서울시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서울시는 이제 지자체에도 특별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서울시의 한 구는 다른 지방자치를보 하나의 시가 되거든요. 시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마다 서울시의 시설이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4개에 들어가는 광역시설에 아마 한 2개 정도 들어간다고 친다면 그러면 지금 그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집가 상승하고는 별도의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를 어떻게 반대급부 해줄 수 있는 집가 상승을 어떻게 고려해 주는 범위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문제가 벌어지는데 아무리 집가 상승해도 저구에서 오는 걸 우리 구가 왜 받아라는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도 같은 예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비단 자원순환시설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서 많은 기피시설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5분 토론자 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 계실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시 정충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신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 경우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지면은 25개구에 각 하나씩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부터 저희가 광역을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아까 앞서 발표하신 대로 공동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제 시설을 가동을 못하고 일부 불완전 연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를 시정하기 위해서 공동이용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별로 공동이용 자치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하는 1,000톤짜리 소각시설을 건설할 경우에 지금 현재 공동이용은 좀 다소
다시 짜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지역의 그 소재한 지역의 가장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구들이 그 차량들이 움직여야 그 아까 말씀 뭐 2차적인 뭐 배기가스의 오염이라든가 그걸 또 줄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변경이 되면 이제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아마 재판 새로 공동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과거에 저희가 공동을 하면서 많은 민원 갈등도 있었고 그걸 또 해결하는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조금씩 이제 공동이용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건 뭐 물론 저희가 뭐 단언은 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가 아까 여기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 같이 그 주민들이 그 수용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치할 예정이 있고 또 그 설치됨으로써 또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어느 정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법률상으로 지원하는 거 이외에 별도 지원책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그런 그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달리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서울시 소각장이 발전되는 역사적 맥락을 보면 처음에 191 소각장을 제기했다가 그게 폐기되면서 4개 소각장이 설치되었는데 4개 소각장이 해당 구 쓰레기만 받는 걸로 운영을 하다가 가동률 저하로 문제가 되면서 이제 광역화를 하면서 공동이용 방식으로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 자체가 타구 쓰레기를 받는 공동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구 쓰레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들은 소각장의 경우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이미 그게 선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소각장의 경우에 그 구 쓰레기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쟁점은 상당 부분 서울의 경우에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희석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불똥은 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평구의 광역자원순환센터, 그러니까 선별장 광역화의 경우에 은평구 주변 지역 주민들이 왜 타구 쓰레기를 받아서 선별하느냐 이런 제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려하는 것만큼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그 쟁점이 커질 것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쟁점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어떤 관리를 할 것인가는 또 대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원책이나 이런 거로 갔을 때 아까 뭐 해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환경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지금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시민들도 지금 그 안에서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갖고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뭐 개발이라는 표현 저희가 안 좋아하는데 몰렸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또 발생을 해요. 어떤 모객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교통 문제, 도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전에는 좀 없었죠. 이전 때는 환경인식이라든지 최근에 기후위기 같은 게 인식적으로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 외에 다른 갈등 관리 방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쉽진 않아도 시간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두고두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고요. 이 문제가 이 쓰레기 전체 이제 발생하는 거에 처리에 대한 그 한 부분의 소각 처리인데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또 계속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라든지 또 어떤 선별, 뭐 적환 등등등이 그렇다면은 이 문제와 함께 또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호흡이 아마 자원순환과는 안 되고요. 서울시가 뭐 하여튼 시장께서 뭐 나서서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뭐 갈등은 뭐 불보듯이 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함께 같이 가야 한다. 이것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코멘트나 질문 또 해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달리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면 혹시
발제자 두 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으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넘기면 혼날 것 같아서 빨리 끝냈더니 또 하라고 그러시네요. 사실 저도 이제 이 소각장 일을 한 20년 해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뭐 양평에 뭐 분이 자기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를 먹어도 되냐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 집 먼지 날라드는데 이게 다른 집 먼지하고 다른 거 아니냐. 쓰레기 태운 먼지가 들어올 텐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냥 호흡하고 사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또뭐 이론적으로는 사실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지만 백날 얘기를 해도 저희 말을 안 믿으시거든요. 너희도 저 서울시에서 돈 받아먹고 일하는 놈들 아니냐. 한통속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초기에 제가 자관 지팡이로도 몇 번 맞아보고요. 주민들한테 끌려가서 뭐 멱살 잡히고 끌려가서 뭐 거의 저를 때리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져 갖고 농담도 합니다만 믿질 않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믿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진짜 제 속을 다 홀라당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럴 수 있는 데이터, 과학적 근거 그리고 명확히 가감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과학이라는 게 증명할 수 있는 건 안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안심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과학에서 증명을 해드려도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굴뚝 방향이 아무리 반대인데도 반대쪽에서 하는 분들이 계속 저기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난 피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죠. 결국 지금 소각장 문제는 사실 뭐 이름부터 자원회수시설 그래 놓으니까 멋있지만 그분들한테는 절대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러면 화를 내세요. 소각장이라고 그러라고. 표현부터 거부감이 있고 왜 저게 뭐 마치 좋은 것처럼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시설이냐 표현을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불만들을 많이 갖고 사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과연 아까 저 김동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 효과로만 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가 현실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진짜로 불편해하시는 거를 어떻게 하면 줄여드릴까? 뭐 그냥 마지막까지 아무리 잘해드린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알았으니까 그럼 딴 데로 옮기세요. 이 얘기가 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있어도 없는 듯 그분들이 소각장이 운영이 되는데도 전혀 모르게 그리고 그로부터의 어떤 문제 제기가 안 되게 이게 안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에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썼는데 또 주셔서 네, 송구하고요. 오늘 그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듣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 집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그냥 작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그런 것의 하나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요한 사회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집가 하락을 막고 아니면은 그 여기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것과 집가 하락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경중을 좀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어떤 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또는 기대되는 집가의 상승 또 그것과 함께 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집가 하락에 대한 그러한 그 편익과 비용에 대한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신우용 그 저기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기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이제
늘 정부 쪽과 얘기를 할 때 특히 갈등 관련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시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예산 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정책의 추진 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꼭 이번에 올 한 해 또는 내년에 어떻게 끝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급함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꼭 오히려 실패로 가게 되고 정책이 갈등으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갈등이 해소되고서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가는 기간을 훨씬 더 늘려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광역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권역이죠. 전라도, 경상도 뭐 그런 정도의 큰 권역별로 지금 광역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도 추진을 하려고 특별법도 만들고 각 지역별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가 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고 훨씬 더 실제로 오늘 교수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건강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못 믿게 만드는, 더욱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그 신뢰를 깎아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천천히 잘 듣도록 하는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홍수열 소장님 말씀 주신 거에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광역화를 통해서 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좋은 영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그 갈등에 대한 경험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의 학습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대한 광역화에 대한 공동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훨씬 더 좀 더 엄격하고 진지하게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토론자 가운데서 혹시 나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요 네, 대신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95년의 원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라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그 피해라고 할까요?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고통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거기에 대한 파생된 결과물이죠. 그렇다면 이제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수익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사실은 더위 얘기는 비선호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자치가 떠안는 이 현실을 좀 다시 거꾸로 좀 돌려서 국가가 좀 더 이런 거 책임 있는 자세로서 이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실 저희 공론화하는 취지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체 우리 시가 아니면 국가 전체 고민할 문제다. 확장해서 국가가 뭔가 이제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이거를 사실은 도출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25년 지났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도 이제 인지하고 있고 고민을 이제 다가왔습니다. 뭐 서울마다 이제 수건 메리츠 25년, 26년 이 얘기 나오는데 닥친 문제를 방패장도 그렇게 닥쳤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물론 아직 어렵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중앙정부의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전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정관님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30분이었는데요. 지금 30분이 되어서 우리 세션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세션이 일방적인 서울시의 또 다른 소통의 옷을 입은 홍보가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요. 그런 점에서 홍수열 소장님과 신우용 처장님이 함께해 주신 것은 굉장히 값진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과가 자기들의 관행 속에서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 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갈등조정관실에서 또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전문성을 덧붙여서 이런 자리에서 열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식 운영소장님과 정충구 팀장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현장의 공무원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눠주신 것도 굉장히 값진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는 문제 제기가 더 많았지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서울 시민들과 더 깊은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끝으로 오늘 토론은 마쳐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